안녕하세요. 저는 미녀와 야수 소리를 들으며 다들 만류했던 결혼을 굳이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미녀라니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민망하네요. 이야기를 하자면 별 수 없이 제 외모를 남들이 칭찬해주는 대로 표현하게 될 텐데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살면서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무리에 소속되었든 그 울타리 안에서 항상 외적인 면모가 손에 꼽힐 만큼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쁘다는 칭찬은 여자라면 다 좋아할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제가 바로 외모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것도 하필 결혼 과정에서요. 다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잘생긴 놈들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놈들은 꼴값한다는 거요. 저는 외적인 칭찬을 많이 받는 편이지만 한 번도 제 외모로 특혜를 바라거나 잘난 체한 적이 없거든요. 단언컨대 절대 외모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이번 결혼을 통해서 아주 제대로 꼴값 떠는 신랑을 만났지 뭡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남자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넘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야수 같은 남자가 눈만 높아서는 얼마나 꼴값을 떨었길래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제게 항상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당연히 너만큼의 수준인 남자를 만날 것이라는 말이요. 다들 제가 못해도 평균 이상의 조건인 남자들만 만날 거라 생각했다는데 저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제일 못생긴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와 남편의 만남은 외적인 차이가 심했던 만큼 만남조차 순순하지 않았어요. 누가 저한테 남편 수준의 사람을 소개해 주려 하지도 않았고 다들 제가 눈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잘난 남자들만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입니다. 저는 평소 연애에 관심도 없고 꾸미는 것에도 흥미 없고 놀러 다니는 것도 그다지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삶은 집과 직장이 다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제가 남편과의 만남이 순순하지 않았던 건 저와 남편을 이어줄 생각조차 안 했던 친구들 입장과 어디 바깥을 활보하지 않는 제 집순이 성향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절대 남편 수준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죠. 누구 하나 저한테 남편을 소개해주지도 않고 제가 또 적극적으로 남자를 찾아다닌 게 아닌데 어떻게 남편과 제가 수월하게 연이 닿아서 결혼까지 하겠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건 친구 생일 파티 때였습니다. 중학교 동창이 생일 파티로 친구들을 초대해 외식을 한다는 얘기에 그날은 제가 퇴근하고 화장을 좀 한 뒤 그 장소로 갔었어요. 거기서 저는 친구의 친구인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잘생긴 남자들한테도 별로 설렘을 못 느끼는 제가 남편 수준의 외모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남편이 저를 어떤 눈길로 보고 있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친구가 저한테 기함을 하면서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남 평가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걔 너한테 관심 있다더라? 대체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하여튼 조심해. 나한테 관심 있다고 하는데 왜 조심해? 날 좋게 봐준 거면 고마운 일 아닌가? 뭐 이렇든 저렇든 난 이미 관심 없어. 조심해야 돼. 걔가 못생겼는데 자존심은 무지 세거든. 애가 착하긴 해도 너를 탐낼 수준은 아니야. 네가 천배만배 아까우니까 조심하라고. 친구가 새삼스레 이상한 걱정을 해주는데 그땐 솔직히 오버스럽게만 보였고 그런 경고를 쉽게 넘겨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저의 방심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남편이 저를 찾아올 리도 없었고 솔직히 따지자면 일면식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까지 주의를 주나 싶기만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 생각은 단 2주 만에 뒤엎어졌는데요.
남편이 제 SNS를 뒤졌는지 호텔리어인 저의 직장을 알아내서 호텔 앞으로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웬 못생긴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길래 고객인가 싶어서 쳐다봤고 남편이 금세 신원을 밝혀주길래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이 제게 차 한잔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며칠 간격으로 계속 찾아오길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좀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말해도 알아듣질 못하길래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니까 그 뒤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밤늦게 귀가를 할 때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그리 미안한 마음도 없었어요. 저의 이런 태도는 거만이라기보단 제가 이젠 남자들의 새카만 속내를 알만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건 남편한테서 계속 오는 편지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 번호를 친구한테 들어서 알 텐데도 제 직장으로 꾸준히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는 항상 장문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지도 않고 버리다가 한날 제가 인생에 대한 회의감으로 무기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들 한 번씩 오는 인생 슬럼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치 아침 신문을 배달받는 것처럼 오던 편지를 한번 뜯어서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상 얘기도 있고 날씨 얘기, 인간관계 얘기 등등 누가 라디오를 들려주는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편지의 마지막 멘트에 항상 제 마음을 복돋아주는 명언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뒤로 그 편지를 받으면서 남들 사는 세상살이를 좀 더 폭넓게 느끼게 되었고 마치 포춘 쿠키 안에 행운의 매물을 보는 것처럼 적힌 명언대로 제가 지혜로워지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주는 편지를 통해서 저도 모르게 자존감이 서서히 채워져 갔죠. 덕분에 슬럼프 시기도 해를 넘기지 않고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길 1년이 지속되었을까요? 이젠 남편의 편지가 기다려지고 남편이 뭘 하고 지내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남편을 제대로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 답장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제 전화번호와 함께 만나자는 내용을 담아서 보냈고 그렇게 저희는 정식 만남을 갖게 된 거죠. 대화를 해보니 남편은 제가 아는 남자들 중 가장 착하고 성실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솔로라고 하던데 여전히 남편의 외적인 부분은 제 타입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남편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람 내면만 보고 완벽하게 넘어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 길로 저는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됐습니다. 주위에서 저와 남편의 관계를 정말 많이 만류했어요. 제가 아깝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저처럼 남편의 진정한 내면을 모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때마다 사람 외모만 보고 마음대로 판단 짓지 말라고 따끔하게 충고하곤 했습니다. 결혼식에선 보통 신부가 눈물을 많이 보이는데 저의 경우엔 남편이 울었어요. 항상 저를 자기한테 과분한 사람이라 대우해주고 자기가 무슨 복이 있어서 저처럼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할 기회가 닿았는지 고맙기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땐 콩깍지가 단단히 쓰였었나 봐요. 그렇게 우는 남편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결혼해서도 남편은 제가 친정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대접을 매일같이 해주며 공주로 대해줬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처해서 집사 노릇을 하는 게 불편해서 제가 서로 맞춰가자고 말린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며 제게 헌신하는 걸 끝까지 고집 부리더군요. 차라리 그 정도까지 제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제가 남편에게 좀 덜한 배신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제 인생은 가장 행복한 기점을 딱 찍고서 그대로 수직 하강하였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제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남편의 잦은 술자리로 인해서 제 몸매에 변화가 오면서부터였어요. 신혼일 때 남편은 저를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 때문에 술자리를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처럼 똑같이 모태솔로의 못생긴 친구들한테 저를 보여주며 마치 그 무리를 군림하게 된 왕처럼 행동을 했어요. 매번 착하고 순한 남편만 보다가 친구들 앞에서 기세등등한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건 제게 좀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오죽 내가 좋아서 나를 자랑하고 싶을까 싶어 저는 남편이 같이 친구 만나러 가자고 조르는 술자리마다 함께 참석하여 남편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았어요. 평소 술은 입에도 안 달고 살던 제가 단기간에 술자리와 야식자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급속도로 살이 찔 수밖에 없더군요. 몸매를 관리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먹는 것에 욕심 없어 몰랐는데 살은 한번 찌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직장 유니폼도 작아져서 2사이즈 큰 걸로 다시 주문하는 지경까지 되고 말았죠. 내 몸 내가 찌는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알거든요. 굳이 지적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고 더 불어나기 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 정도도 인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황당했던 건 눈에 띄게 살이 찌자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반바지를 입고 지나다니는 저를 보고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보, 다리가 좀 튼 것 같은데? 허벅지 사이 붙는 것 좀 봐. 그러다 한순간에 뚱뚱이들 계열 타겠어. 이리 와봐. 남편은 제가 제 자신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저의 외적인 것에 간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도 꾸미는 걸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혼집에서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내추럴하게 다녔었는데요. 제가 살찌기 전에는 남편이 그마저도 예쁘다고 해주더니 살이 찌자 그때마다 제게 지적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더러 부부라고 너무 풀어지지 말자고 조언인 척 경고를 하더라니까요. 솔직히 단기간에 2사이즈나 불었는데 살이 트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남편 위해서 남편 친구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야식 먹고 하다 보니까 찔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저 몸매만 평가를 하고 있으니 제가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제게 결정적으로 상처를 준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남편이 저더러 임신도 안 했는데 이렇게 트면 나중에 임신해서는 몸이 더 징그러워지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는 게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런 말 들으면 어머님도 서운하시겠네. 임신을 하면 트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걸 징그럽다고 하면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걸 탓해야 되고 낳아준 엄마를 진작에 돌아섰어야지. 아니, 내 말은 관리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예전에 비해 나태해지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거지. 뭘 또 우리 엄마 얘기까지 끌고 와. 남편은 제가 2사이즈 늘어나고부턴 저를 술자리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속 보이지 않나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제 옆에만 꼭 붙어있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바깥을 나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도 전혀 알 턱이 없었죠. 저도 살찐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 몸매에 변화가 일어난 걸 속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지적이 달가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분만 더 상해서 서운함이 커져갔고 반감까지도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투닥거리는 날이 훨씬 늘어갔죠. 입으로 나불거리는 지적도 신경 쓰이는데 저를 완전히 열받게 하는 남편의 행동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지적에 불만을 표했기 때문인지 남편은 이제 입이 아닌 손으로 저를 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입에 뭘 놓고만 있어도 냅다 뺏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간섭은 제가 시댁에 가서 시모랑 같이 요리하다가 간 본다고 입에 넣는 것도 포함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제가 입에다 뭘 넣나 안 넣나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제 입으로 들어갈 뻔한 시식을 확 뺏어버리자 제 손에 들려있던 그릇마저 손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플라스틱이라 다행히 그릇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모 바지가 반찬을 뒤집어 썼지 뭡니까. 어머, 괜찮으세요 어머님? 바지에 간장 다 배어서 어떡해요. 제가 치울 테니까 얼른 갈아입고 오세요. 여보, 갑자기 달려들어서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께서 피해보셨잖아. 간 보는 게 살찌는데 제일 위험한 지름길이야. 찔끔찔끔 먹고 나중에 자리에 앉아서까지 먹을 거잖아. 내가 안 말렸으면 너 오늘만 한 2kg는 쪘을 거다. 좀 그만해. 우리 사이에서의 일을 왜 어머님 앞에서까지 말씀드려. 당신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나가. 지금 어머님도 보고 계신데 민망하게. 엄마도 알아야지. 엄마가 보기에도 와이프 살 많이 쪘지? 엄마도 예쁜 며느리가 좋지 않아? 얘가 원래 마르고 예뻤잖아. 내가 너무 잘해줬는지 갑자기 이렇게 풀어졌다니까. 나중엔 생판 남이랑 사는 기분 들 것 같아. 당신이 매일 술자리 불러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생각해서 나도 맞춰주려고 노력한 건데 그것 때문에 살찔 수밖에 없었던 걸 어쩌라고. 내 몸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다는데 왜 자꾸 간섭이야? 핑계대지 마. 나 때문에 살쪘다고? 그럼 나는 왜 처음이랑 지금이 똑같은데? 당신보다 술자리 많은 건 나야. 허구한 날 술 마셔도 결혼할 때랑 몸무게가 같다고. 근데 당신은 봐. 몇 달 전만 해도 나보다 체구 작았는데 지금은 나만 해줬잖아. 남편의 개소리 때문에 기가 차서 할 말을 잃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이후 더 짓거리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았기 때문이었죠. 못생긴 놈이 바라는 것도 많다. 새아기 아니었으면 누가 너처럼 생긴 놈을 받아줬겠니? 새아기가 뚱뚱해져서 굴러다니더라도 너보다는 데려갈 놈 많을 거다. 가서 내 바지값이나 가져와라 이놈아. 시모가 간장 양념이 다 묻은 바지를 남편 쪽으로 털면서 남편을 주방으로 쫓아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알았던 사실인데 시모 성격이 참 털털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좀 허스키한 편이라서 솔직히 초반에는 살짝 겁도 먹었었어요. 시모 성격이 얼마나 세면 시부도 시모 옆에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살다 보니 알게 된 건데 시댁의 실세는 시모였더라고요. 시모가 학창시절 때도 꽤 문제 일으키는 왈가닥이었다고 하길래 시집살이 제대로 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오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은 오히려 시모 덕분에 편했어요. 제가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이 서툴 때면 남편과 시부가 제게 한 소리 얹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끼어들어서 자체적으로 필터링도 해주었습니다. 결혼 처음부터 척척박사로 잘하는 아내, 며느리가 어딨냐면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입도 못 대게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몇 개월간 시모만을 믿고 남편의 간섭도 참아가며 위로받았던 겁니다. 시모 말로는 남편이 외동이었던 건 시부의 외모를 닮은 사람이 또 나올까 싶어서였다고 했는데 시모가 그 말을 해줄 때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실례인 거 알지만 남편 못지않게 시부 또한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시부를 아주 똑 닮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는 남편과 다르게 시모기에 정말 눌려 살아서 그런지 참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유독 남편만 제 외모를 지적하고자 안달이었는데 남편 하나만으로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남편 같은 사람이 하나 더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남편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집에 자주 오는 건 아니었고 결혼식 때 한 번, 명절 때 두어 번 본 게 다였어요. 그렇게 긴 틈을 두고 마주하곤 했으니까 아가씨 눈에는 저의 변화가 더 눈에 확확 들어왔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가씨랑 저는 말 그대로 10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만 봤을 뿐 서로 함부로 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가씨가 제 몸매를 대놓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어리던데 솔직히 식구라고 해도 좀 무례한 짓 아닌가요? 아, 참고로 아가씨도 못생겼습니다. 언니, 임신도 하기 전에 살쪄서 오빠가 일할 맛이 안 나겠어요. 나중에 임신까지 하면 굴러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가 봐도 그렇지. 아무도 내 말에 동감을 안 해줘서 얼마나 억울했는데. 이참에 네가 우리 집 좀 자주 와서 내 와이프 정신 좀 차리게 해주라. 저것 봐, 다리가 완전 무다리가 됐잖아. 저게 어디 여자 다리야? 어머, 그러네. 언니, 아무리 그래도 얼굴 믿고 너무 관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언니는 관리 안 할 정도로 막 예쁜 건 아니거든요. 언니 같은 얼굴은 몸매가 받쳐줬을 때 빛을 발하는 외모라 반드시 몸매가 날씬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가씨랑 남편은 제가 눈앞에 있기만 하면 신이 나서 저를 앞에 두고 까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면 100% 시댁 분위기가 뒤집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꼈거든요. 그런데 아가씨도 아가씨지만 남편 입이 가벼운 게 정말 꼴 보기 싫더라고요. 한 소리 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분노가 차올랐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제가 한 번도 시댁을 뒤엎은 적이 없던 이유는 남편과 아가씨가 입을 놀릴 때마다 시모가 대신 나서줬기 때문입니다. 시모는 그들에게 늘 같은 소리만 반복했어요. 아주 못생긴 것들이 둘이서 말도 많다. 너희들 둘 재산을 합쳐서 설쳐봐라. 너희들은 가진 것 전부를 걸어야 그나마 부인이랑 대등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길거리에 나가도 아마 부인이 모시고 살 사람만 줄을 섰을 거다. 시모가 남편과 아가씨에게 혀를 끌끌 차며 주제에 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처럼 둘 다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판을 엎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까진 시모 도움 덕분에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아가씨가 정말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가씨는 일부러 제가 쉬는 날에만 맞춰서 찾아왔고 남편이랑 쌍으로 저의 외모를 지적하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어요. 시모 때문에 시댁에서는 저를 시원하게 까질 못했던 두 사람이 신혼집에서는 물 만난 고기처럼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봐도 재수없는 건 당연히 남편이잖아요. 그 남자가 정말 저한테 헌신하고 저를 위해 살겠다고 울던 남자가 맞나 싶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점차 얄미운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스트레스가 2배가 되니까 제 몸에도 결국 이상이 생기더군요. 심신이 망가지니까 육신까지 기력을 잃어서 스트레스성 위경련까지 발병하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병원 신사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 하는 짓은 갈수록 더해지기만 했어요. 저도 더 이상 말대답만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몸이 망가지니까 하늘도 저를 안쓰럽게 봐준 건지 저한테 좋은 기회를 내려준 적이 있었는데요. 언니, 저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언니가 좀 봐주실래요? 제 남자친구가 몸매 좋은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 몸만 좋아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영 불안한 거 있죠? 언니가 나이 좀 있으니까 저보다 남자 보는 눈이 제대로일 것 같은데 잘 좀 봐줘요. 아가씨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을 저한테 소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가씨는 몸매가 참 좋은 여자였어요. 아가씨가 내세울 건 내면도 아닌 몸매뿐이었죠. 제 당시 몸무게가 65kg였는데 아가씨는 50kg 초반이었던 걸로 압니다. 저한테 떳떳하게 몸무게를 자랑했어서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키는 아가씨보다 제가 좀 더 커서 사실상 제가 65kg라 하더라도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저더러 늘씬하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자기 남자친구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에서 아가씨 속셈은 따로 있었을 거예요. 저랑 자기 몸매를 대놓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보여주면서 비교하려고 하는 의도겠죠. 너무 눈에 보이는 여우짓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우짓 잘 못하는 애들.
여우짓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 어중간하게 도화살인 척 하면서 본인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짓 하곤 하잖아요. 아가씨가 딱 그 짝이었어요. 제 부른 몸매를 이용해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점수를 더 따려는 목적으로 부탁한 거겠죠. 그 못난 속심이 보여서 솔직히 짜증이 났지만 저는 아주 흔쾌히 수긍을 했습니다. 하늘이 주는 복수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약간의 튼살은 생겼을지라도 태생부터 군살은 별로 없는 편이었어서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라인이 약간은 남아 있었거든요. 물론 결혼 전보다는 못했지만요.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처녀 때처럼 꾸며서 나갈 생각으로 아가씨 제안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어린 아가씨한테 알려주고 싶더군요. 저는 일할 때도 피부와 속눈썹 화장만 했었는데 영상을 보고 배우기까지 하며 메이크업에 힘을 줬습니다. 아가씨가 분홍빛 화장을 자주 하더라고요. 도화살인 척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분홍빛 계열로 메이크업을 했죠. 안 그리던 아이라인까지 그렸고요. 남자들이 환장한다는 기다란 흑색 생머리까지 했습니다. 복장은 당시가 여름이었는데 적당한 라인은 드러나되 살집은 가려지는 옷으로 골라서 입었고 아가씨가 부른 약속 장소로 갔어요. 오랜만에 꾸며서 그런지 은근슬쩍 따라붙는 남자들의 시선도 오래간만에 느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남자들의 관심이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도착해 있는 아가씨와 아가씨 남자친구를 마주했는데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아가씨 남자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과자 안주를 먹다가 살해까지 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가게 분위기는 조명빛이 밝은 편이었는데 아가씨 남자친구 얼굴이 아주 새빨개진 겁니다. 누가 봐도 남자로서의 본능적인 시선과 반응이었습니다. 그보다 아가씨 표정이 아주 볼만했어요. 당시 기억으로는 아가씨도 꽤나 힘을 주고 온 차림새였던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못생기니까 그만한 태가 잘 안 살더라고요. 아가씨는 제가 집에서처럼 후줄근하고 꾀지지하게 나올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제가 너무 펑퍼짐한 옷만 입고 다녀서 제 몸에 군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겠죠. 아가씨는 저를 한참이나 훑어보면서 자기 남자친구의 시선 처리를 신경 썼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찬물이 확 끼얹어진 분위기였는데 속으로 좀 고소하더라고요. 내가 살이 쪄도 너는 나한테 안 된다는 걸 아가씨한테 보여준 셈이라서 정말 쌤통이었습니다. 제가 사근사근 웃을수록 아가씨 표정은 급격하게 썩어갔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내내 아가씨 남자친구는 저를 잘 못 쳐다봤습니다. 저의 예전 경험을 빌어 해석해봤을 때 그건 분명 호감의 태도였죠. 제가 웃을 때마다 아가씨 남자친구가 한 번씩 넋 놓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때마다 아가씨가 짜증을 내는 바람에 제게서 시선을 거두길 반복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말을 걸 때도 아가씨 남자친구는 얼굴이 쉽게 빨개졌습니다. 아가씨 남자친구는 제 남편처럼 그렇게 잘난 남자는 아니었어요. 딱 아가씨 수준에 만날 것 같은 그 정도의 남자였죠. 그날 약속 자리는 완벽한 저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외모로 자랑질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랑 아가씨한테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보여줘야겠더라고요. 아가씨 남자친구분 괜찮아 보이네요. 요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얼굴 빨개지는 사람 드문데 아주 순수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아가씨께서 복받은 거일 수도 있어요. 결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언니, 일부러 이러고 나왔죠? 저랑 남자친구 사이 방해하려고. 갑자기 안 하던 화장을 왜 하는데요? 내 남자친구랑 소개팅하는 것도 아니고 언니가 왜 이렇게까지 치장하고 나와서 우리 사이 방해하는 거냐고요. 방해요? 저는 아가씨 남자친구니까 단정하게 예의를 갖췄을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둘 사이가 방해되는 거면 그 남자친구분이 아가씨 별로 안 좋아하는 거겠죠. 아니면 겉모습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이거나.
아가씨는 속에 열불은 나지만 더 따질 건더기가 없어서 획 돌아섰고 남자친구가 대기하고 있는 차로 쌩 가버렸습니다. 데려다 주는 걸 바란 건 아닌데 그래도 아가씨 부탁으로 제가 그 자리에 갔으면 태워줄까요? 한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조차도 안 하고 볼일 끝났다는 듯 가버리더라고요. 뭐 아가씨 입장에선 제가 자기 남자친구랑 한시도 같이 있는 걸 바라지 않겠죠. 그리고 바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주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집 가는 길에 남편이 잘 다니는 술집이 하나 있는데 그날 밤에도 남편이 그곳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웬 여자를 하나 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한테는 여자 사람 친구가 없어요. 남중남고 공대를 나왔기 때문도 있고 여자를 어울릴 만한 매력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언제 한번 저보고 신혼초 때와 다르게 겉모습이 변해서 스킨십할 생각이 안 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람이라도 피기로 작정한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제가 남의 외모를 깎아내리며 무시하는 면이 있다는 걸 남편 덕분에 깨우쳤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끼고 동네방네 들릴 목소리로 하하거리고 있는데 순간 그 꼴을 하고도 바람 피울 용기가 있네 싶은 거 있죠. 못생긴 놈이 바람나면 진짜 더 화나는 거라고 친구한테 들은 적 있는 말인데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남편 얼굴로도 바람을 피울 수 있구나, 바람에는 조건이 없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남편이 웬 여자 허리를 감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빡세게 화장을 했더니 처음엔 남편 친구들이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제게 길을 터주면서 가게 문까지 친히 열어주는데 그때 저와 남편의 눈이 정통으로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와 하는 눈빛으로 구경하는 것 같다가 뒤늦게 놀라서 사색이 되는데 그 몰골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편 옆에 딱 붙어있던 여자는 역시나 남편 수준에 걸맞은 같은 급의 여자였습니다. 여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까지 차려입고 어디 갔다 오는 길인데 그보다 무슨 바람이 들어서 안 하던 치장을 다 했어? 축하해, 새 부인 맞이하게 된 거. 어머님 말대로 혼인신고 늦춘 거 너무 다행이다. 너한테 내가 너무 아깝긴 했어. 그만 이혼하자. 근데 여자분이 너무 보는은 없으시다. 고작 이렇게 생긴 남자 때문에 소송까지 당하게 생겼네요. 혼인신고 안 해도 상간녀 소송은 가능한 거 아시죠? 당시 남편 친구들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친구들이 남편 상간녀 앞에서 대놓고 상간녀와 저를 비교하며 상간녀 외모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욕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와이프를 두고 생기다만 여자랑 미친 짓 했다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사서 못생긴 여자로 갈아타냐고 악담을 퍼붓더군요. 분명 방금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봤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기분 나빠도 제가 나빠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상간녀가 너무 많은 지적을 당하는 바람에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당히 깎였죠. 상간녀가 얼굴 벌개져선 남편을 밀치고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상간녀야 소송해버리면 그쪽에 볼 일은 더 이상 없는 거고 저는 남편의 태도가 기분 나빴습니다. 친구들한테 따끔하게 욕을 먹으면서도 상간녀와 제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 상해서 저도 먼저 집에 돌아와 버렸는데요. 양심은 있는지 남편이 저를 급하게 뒤따라왔더라고요. 저를 붙잡더니 하는 말이 뭔 줄 아시나요? 좀 전에 있었던 불륜 현장을 변명해도 모자랄 판에 글쎄 저더러 살을 뺐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이 와중에 그저 외적인 것만 언급하는 남편이 재수없어서 저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남 평가하기 전에 네 주제나 생각해. 평생 여자 못 만날 팔자 구제해줬더니 아주 꼴값을 떨고 자빠졌다. 나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미안해. 나는 당연히 자기 있는 그대로가 좋아. 그런데 예쁜 거에 환장하는 건 남자로서 당연한 거니까. 자기더러 계속 살 빼면 좋겠다고 한 거야.
당신 너무 예쁜 사람인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죽어가는 꽃 같아서 그랬어. 내가 당신 자존감 높여주려고 도와준 거라고. 이러니까 모태솔로지. 넌 상대방 욕하고 단점 공격하면서 자존감을 높여주니? 내가 똑같이 해볼까? 아스팔트에 눌어붙은 껌같이 생겨가지고. 네가 돈을 잘 벌기나 해? 볼 거라곤 헌신짝처럼 애쓰는 순수한 마음밖에 없던 놈이 이젠 그마저도 사라져서 이젠 완전 볼품 없어졌네. 뭐라고? 아스팔트? 뭐? 당신 여태 나랑 살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아무리 당신보다 못났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거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먼저 겉모습에 정신 빠져있던 게 누군데 나보고 죽어가는 꽃 같았다며? 그래, 주제도 모르고 잘도 나불거렸다. 내 주위에서 너랑 같이 사는 나더러 비 좋다고 하더라. 이혼하면 친구들이 나한테 더 능력 좋고 잘생긴 남자 소개해준다고 대기 중이야. 그런데 넌 과연 나보다 잘난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지. 그런 여자가 너를 왜 만나겠어? 어때? 자존감이 좀 올라가니? 남편은 제 말에 기함을 하다가도 이제 좀 저랑 살았다고 기분 나쁜 감정도 서슴지 않고 드러내더군요. 저한테 몸매 지적하면서 껍데기 변했다고 나무랄 땐 언제고 꼴에 외모 지적받으니까 기분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저보고 외모지상주의였냐고 얼굴값 하는 다른 인간들이랑 결국 똑같은 여자였냐면서 그러대요. 어쩜 자기 발자취는 돌아볼 줄을 모르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받았던 상처만큼 그대로 돌려줬을 뿐입니다. 세월로 따지면 당연히 제가 훨씬 손해이긴 하지만요. 남편은 저한테 외모 지적을 받아서 단단히 삐쳤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남편이 뭘 하든 어쩌라는 건가 싶더군요. 다음날 연차를 낸 저는 시댁을 먼저 찾아가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시부모에게 남편이 바람피웠던 정황까지 낱낱이 보여줬습니다. 가장 먼저 성화를 표한 건 역시 시모였는데요. 남편이 이혼하겠다는 저를 쫓아와 곁에서 내내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시모가 당장 들고 일어나 남편의 등짝을 패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겐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 너는 네 복을 네가 들고 찬 거다 이놈아. 네가 어디 가서 보윤이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겠냐? 아유 속 터져. 보윤이처럼 착하고 예쁜 애가 또 어디 있다고. 내가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미역국을 먹었네. 솔직히 시모가 저를 좀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외면이든 내면이든 상관없이 저를 늘 칭찬해 주던 분이셨어요. 그 때문에 저도 시모를 굉장히 잘 따랐고요. 그렇게 시모와 잘 지내던 제가 이제 그만 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나 봅니다. 진심으로 아들을 탓하면서 한숨을 계속 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결정을 존중해준 시모 덕분에 저는 손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나란히 도장을 찍고서 저는 상간녀 소송까지 바로 진행을 하였죠. 그런데 상간녀 소송 준비 중에 변호사가 유익한 정보를 하나 주었는데요. 남편이 제게 외모 지적으로 스트레스 준 것들에 대해서 증거만 충족된다면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역시 내가 아무것도 모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렇게 증명되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 지인들의 증언과 시모의 증언,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로 위경련에 걸렸던 진단서까지 모조리 끊어서 변호사에게 제출했고 덕분에 위자료를 더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더 이상 연이 끊겼지만 가끔씩 제게 안부를 묻는 시모의 연락은 받고 있어요. 차마 저한테 무척 잘해준 시모를 외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모는 제게 돌아오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립다는 말은 한 번씩 해주고 계세요. 시모가 제게 보고 싶다고 할 때면 가끔씩 제 이혼으로 인해 시모에게 몹쓸 짓을 한 것처럼 죄책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모와는 특별한 인연으로 관계를 이어갈까 합니다. 아차차,
그리고 아가씨는 그때 저한테 인사시켜준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가씨가 만나던 남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렴 아가씨가 직접 알려줬을 리는 없으니까 혹시 아가씨 휴대폰을 좀 뒤져본 게 아닌가? 일단 그 정도로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남자는 저보다 7살이나 어린 남자인데요. 연락한 이유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글쎄, 아가씨한테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저한테 대시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사정도 모르고 연락을 한 것 같길래 제가 이혼녀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그 남자는 자기 그런 거 상관없다면서 자기는 외모보다는 내면을 바라본다고 그날 아가씨가 저를 소개해줬을 때 대화해보니 너무 자기 타입이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듣는데 어쩜 제 못난 전남편과 수법이 똑같던지 고작 2~3시간 만에 제 내면을 보였을 리가 있겠어요? 결국 자기도 내 외모에 반해놓고 내면 타령을 하면서 입에 발린 말을 해대는데 자꾸만 전남편 모습이 겹쳐서 불쾌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남자도 딱 아가씨 수준에 걸맞은 촌스러운 남자라는 건 말입니다. 저한테 내면 타령하면서 매달리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냥 차단 박으려고 했는데 과거에 저한테 막말하던 아가씨가 떠올랐지 뭡니까. 유일하게 아가씨한테만 별 타격을 못 주고 이혼해버렸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제대로 빨아먹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애가 연락 온 거 전부 캡처해서 아가씨한테 전송해버렸습니다. 아가씨가 곧바로 전화가 오길래 받지도 않고 끊었더니 제가 받을 때까지 미친 듯이 연락을 해대더라고요. 벼랑간 더 이상은 제 손밖을 벗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남자애랑 아가씨 둘이서 잘 해결하길 바랄 뿐으로 손 털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현재 이혼녀지만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식사량만 줄였더니 바로 5kg가 빠져버리더군요. 이 기회에 아예 몸을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헬스장까지 등록했고 운동하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 재미까지 들려버리고 말았죠. 1년 동안 개인 운동 다니면서 트레이너의 추천으로 지금 피트니스 대학에 나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고 감히 상상도 못해본 길인데 하루하루 준비해 가는 날이 알차고 힐링도 많이 되더라고요. 마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랄까. 아마 제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싱글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사연들 보니까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도 고충을 겪는 분들 꽤 되시더라고요. 홀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사회적 억압도 2배, 책임감도 2배, 스트레스도 2배가 아닙니까? 저도 저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여성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건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건지 놀랍기만 하네요. 그런 게 엄마들만이 가질 수 있는 초능력인 걸까요? 그리고 제가 사연을 쓰는 동안 외적인 비하 발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 남편의 가벼운 행실을 참기만 할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똑같이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고 어디 가서 함부로 남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게 피해를 주는 발언에 맞서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도 쭉 외모 평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조심할 거고요. 어찌 보면 별일 아닌 걸로 이혼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존감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어서 그만 이혼이란 길을 선택한 것이니 제 결정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선택을 했다고 보진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나를 지키는 방법은 많고도 다양한 거잖아요? 그만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대학교 친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전화가 왔어요. 저와 친구는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학교 선배였던 황시환 선배 이야기가 나왔어요. 친구는 황시환 선배가 결혼한 지 2주 만에 이혼했다며 1년 전에는 같은 과 후배인 아이니와 파혼하더니 또 결혼에 실패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오빠는 외모도 잘생기고 말도 재밌게 잘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결혼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저에게 너는 혹시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사실 저는 황시한 선배와 2년 전에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을 했거든요. 제가 왜 파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도 저와 아이니 그리고 최근에 이혼한 분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저의 예비 남편이었던 황시한 선배는 과에서 잘생기고 매너도 좋은 인기남이었어요. 저는 그런 예비 남편에게 한눈에 반했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시작한 연애는 졸업하고도 계속 이어졌고 무려 8년이나 사귀게 되었어요. 어느덧 저는 28살, 예비 남편은 32살이 되어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죠. 우리는 서로 너무 사랑했던 터라 당연히 결혼을 생각해서 각자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먼저 제가 예비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예쁘게 차려입고 예비 남편의 집 앞까지 갔어요. 예비 남편이 자신의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비 남편에게 너무 떨린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어른들이 다들 좋아하실 것이라고 하며 다독여줬어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예비 남편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니 남자 어른 두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비 남편은 오른쪽은 아버지, 왼쪽은 고모부라고 하며 인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드린 뒤 설마 나온다고 고모부도 오신 거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 오늘이 제삿날이래요. 저에게 제삿날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인사하는 날짜를 잡은 것이 황당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고모부가 우리 장손이 드디어 여자를 데려왔다고 반겨주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린 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큰 방에서 할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예비 남편은 같이 사시는 친할머니라고 말하더군요. 저의 예비 남편은 장손이자 귀한 외동아들이고 친할머니, 저에게는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예비 남편에게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고 물으니 부엌에 계신다고 했어요. 인사를 드리러 예비 남편을 따라 부엌에 가니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이 식탁에 올려져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기들을 마른 수건으로 닦고 계시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제기들이 신기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에 다니셔서 제기들을 TV나 책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시더니 다가와 네가 현정이냐며 시완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시며 반가워하셨어요. 그러시며 미안한데 오늘은 제사라서 바쁘니 일단 조금 도와달라고 하시며 앞치마를 저에게 주셨어요. 처음 뵙는다고 정장까지 입고 왔는데 보자마자 앞치마를 주시니 너무 황당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이니 저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앞치마를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시댁에 처음으로 간 지 30분 만에 앞치마를 맸어요. 그리고 불편한 정장을 입고 부엌 바닥에 앉아 전을 부쳤죠. 예비 남편도 제 옆에 앉아 같이 전을 부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부엌으로 바로 오시더라고요. 시완아,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어서 나와. 불성사납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할머니, 그래도 현정이 처음 왔는데 힘들잖아. 좀 내가 도와야지. 안 그래요? 예끼,
그러면 못 써. 우리 집에 대를 이을 하나뿐인 귀한 장남이 이런 일하면 못 쓴다. 어서 거실로 가서 앉아 있어. 할머니는 예비 남편의 손을 끌고 거실에 앉혔어요. 예비 남편은 거실에 앉아 고모부와 술을 마시며 희희낙낙하고 놀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황당했지만 그래도 원래 제가 음식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TV에서만 보던 제사를 처음 겪어보니 신기하기도 해서 그냥 오늘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장만했어요. 저녁 7시 정도가 되자 제사를 이제 해야겠다며 고모부와 시아버지가 거실에 병풍을 펼치시고 예비 남편은 큰 상을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제기 위에 대추와 사과를 조심스럽게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들고 거실로 가서 제사상 위에 올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주신 쟁반을 그대로 들고 가서 밥상에 반찬 올리듯이 아무 곳에나 음식을 두었어요. 너는 홍동백서도 모르니? 대추는 왼쪽에, 사과는 오른쪽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니니? 할머니는 제게 음식을 잘못 올렸다고 다그치셨어요. 그런데 제사상 자체를 처음 보는 제가 이런 걸 알 리가 있나요? 저는 그저 이 상황들이 당황스러워 얼굴이 빨개져서 눈만 끔뻑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거는 아직 저도 헷갈려요. 현정이가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요. 이 녀석, 벌써 이러면 아주 우리가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난리칠 녀석일세. 할머니가 한 소리 하실 수도 있지. 그거로 그러니? 할머니가 현정이를 잡아먹기라도 하신다니? 시아버지가 농담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할머니의 진두지휘하에 제사상 위에 음식들이 다 차려지고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예비 남편의 옆에 서기 위해 앞쪽으로 가자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어머니는 여자들은 절할 때 부엌에 빠져 있다가 음식이 빠질 때 재빨리 음식을 나르고 저녁상을 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절을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그래도 음식은 어머니와 제가 다 했는데 정작 우리는 제사에 참여도 하지 못하고 부엌에 있으라고 하니 뭔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아가는 그런 묘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기에 원래 제사는 남자들만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와 고모부, 예비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절을 하고 향 위에서 술잔을 돌리는데 저는 그저 신기했어요. 그렇게 제사가 마쳐지고 어머니는 간단히 제사상을 정리한 후 큰 상 하나, 작은 상 하나를 차리셨어요. 그러고는 큰 상에는 수저를 4개와 반찬을 푸짐하게 두시고 작은 상에는 수저 2개와 약간의 반찬을 두셨어요. 고모부, 시아버지, 예비 남편, 그리고 시할머니는 큰 상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저도 예비 남편 옆에 앉으려고 하니 어머니께서 제게 잠깐만 부엌으로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제사 마치면 너와 나는 저 작은 상에서 먹는 거란다. 큰 상은 남자와 집안 어른들만 드시고 작은 상은 며느리들이 먹는 거야. 알겠지? 네 밥퍼서 같이 먹자꾸나.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작은 상으로 가셨어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한다고 항상 교육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제가 설거지도 항상 돌아가면서 했고요. 그런데 예비시댁은 남자는 부엌에 얼씬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밥도 따로 먹어야 한다니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식사를 마치니 할머니와 고모부와 시아버지가 큰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예비 남편도 저에게 잠깐만 기다리라는 표정을 짓더니 같이 큰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저와 어머니 둘만 있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쟁반을 들고 와 모두가 드신 식기를 정리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해서 어머니를 도와 상을 치우고 정리했어요.
부엌에가니 제기들이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들이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처음엔 저에게 제기 정리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기를 처음 본 제가 제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 턱이 있나요? 모른다고 하니 어머니가 제기를 정리하시기 시작하셨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 부엌 정리가 끝났어요. 제가 설거지를 다 하고 고무장갑을 벗자마자 큰 방에서 예비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다 했어? 설거지할 거 많았을 텐데 고생했네. 벌써 밤 10시인데 이제 집에 가야 하지? 근데 어쩌지? 아까 나 고모부랑 술 먹어서 운전은 못 해줄 것 같은데 혼자 갈 수 있겠어? 예비 남편은 제가 설거지를 할 동안 방에서 고모부와 아까 못다 마신 술을 더 마셨더라고요. 술에 취해 해롱해롱한 예비 남편과는 오늘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겠다 싶어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어요.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오전부터 나가서는 완전 파김치가 되어 밤늦게 온 저를 본 엄마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오늘이 제삿날이라서 시어머니와 제사 준비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뒷정리까지 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예비 남편이 장손에다 외아들이고 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죠. 엄마는 제삿날에 인사하러 오라고 말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남의 집 귀한 딸을 제사 준비까지 시키고 뒷정리까지 시키냐며 화를 내셨어요. 당장 예비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진다는 것을 예비 남편이 지금 술 먹어서 말해도 소용없다고 하며 겨우 말렸네요. 엄마는 한창 화를 내시다가 저와 예비 남편이 결혼하는 것은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하시고는 주무시러 들어가셨어요. 엄마는 화를 많이 내셨지만 저는 그래도 예비 남편이 좋았어요. 제사라는 문화가 그다지 싫지만은 않았고 무엇보다 예비 남편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예비 남편도 제게 너무 잘해주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저희는 잘 만났지만 엄마는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2주 정도가 흘렀어요. 예비 남편은 어른들이 다시 저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토요일에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삿날이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다시 초대하셨다고 생각하며 그날 당연히 가겠다고 했어요. 약속한 토요일 오전. 이번에도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예비 남편 집 앞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관에 신발이 가득 있었어요. 집 안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른들만 해도 20분 정도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가만히 있는 제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당숙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남원 작은 아버지, 천안 작은 아버지 등 그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각각 인사시켰어요. 일단 인사를 하긴 했는데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 나중에는 이분이 저분 같고 저분이 이분 같더라고요. 인사를 할 때마다 다들 저에게 맏며느리감이라고 하시며 앞으로 하나뿐인 장손 시완이와 결혼해서 자주 보자고 반기셨어요. 한창 정신없이 인사를 하는데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나오시더니 잘 왔다고 반겨주셨어요. 그러고는 오늘은 증조 할아버지의 제삿날이라고 하시며 제게 앞치마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앞치마를 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야 했는데 저는 또 바보같이 그 앞치마를 건네받았네요. 그렇게 저는 또 불편한 정장을 입고 앞치마를 입고 부엌 바닥에 앉아 육전부터 시작해서 파전, 산적, 동태전, 가오리전 등 제가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는 전을 잔뜩 만들었어요. 그날은 친척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처음으로 이 집에 왔던 이전 제삿날보다 훨씬 더 많이 음식 장만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음식을 할 동안 예비 남편은 조카들과 놀고 게임을 하며 아주 즐거워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또 이 집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있으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다고 이렇게나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뛰쳐나갈 수도 없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예비 남편이 보았는지 부엌으로 와서는 많이 힘드냐며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제가 그럼 힘들지 안 힘들겠냐고 말하려는 순간 시할머니가 저와 예비 남편에게 오셨어요. 시완아, 장손이 부엌에 오면 못 써. 그리고 지금 조상님들 음식장만 하는데 어깨를 주무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당장 거실로 가. 할머니, 우리 현정이 인사드린다고 예쁘게 옷 입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현정이 예쁘게 좀 봐주라. 예끼.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계시는데 장손이 그러면 못 써. 시완이 너는 어서 나와서 당숙한테나 가봐라. 할머니는 장손인 예비 남편이 잠시라도 부엌에 오려고 하면 장손은 부엌에 있으면 큰일 난다며 얼른 내보내셨어요. 예비 남편은 당숙 할아버지에게로 가서 술을 받아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남편은 거실에서 술을 먹고 노는 동안 저는 혼자 엄청난 양의 전을 만들었어요. 제사 준비를 다 마치고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저번처럼 저와 어머니는 부엌에서 제사가 마쳐지기만을 기다린 뒤 제사가 끝나자마자 저녁상을 차렸어요. 저와 어머니, 여자아이들은 작은 상에서 밥을 먹고 예비 남편은 큰 상에서 친척들과 남자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죠. 밥을 다 먹고 상을 치우려는데 할머니가 저와 예비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너희는 결혼을 언제 할 생각이니? 우려 할머니가 허락해 주시면 당장이라도 하지. 그래? 얘야, 우리는 혼수나 예단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 집이 괜찮다면 결혼식 관련 비용도 우리가 다 내마. 사실 저희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예비시댁에서 과한 예단이나 혼수를 가져오려고 할까봐 내심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의 최고 어른이신 할머니께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다 필요 없다고 하시니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반드시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 저는 평일에는 회사에 있으니 저녁에만 집에 있을 것이고 주말에는 예비 남편과 데이트를 하러 나가면 되니 이 집에 들어와 어른들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불편함을 다 이겨낼 정도로 예비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을 앞두고 걱정을 많이 했던 예단과 혼수, 결혼식 비용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기에 할머니의 말씀에 알겠다고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 며느리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너네 집은 제사 언제 지내니? 부모님이 교회 다니셔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사실 저는 제사 지내는 모습을 실제로는 처음 봐요.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다고? 자고로 조상님께 예를 갖춰야 만사가 형통하는 법이다. 이런 조상님들도 모르는 근본 없는 것들. 에이, 할머니, 요새는 다들 제사 이렇게까지 안 지내. 제사 다 합쳐서 간소하거나 아예 안 하는 집도 많아. 명색이 황씨 가문의 장손이라는 사람이 그게 할 소리냐? 이것이 제사 안 지내는 근본 없는 년을 만나더니 애가 이상해졌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척도 아닌 할머니에게 근본 없는 년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터지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과일과 한과 따뜻한 차를 한 상 차려오셨어요. 어머니, 이제 다과 드세요. 그리고 현정이는 나 좀 도와주렴. 어머니께서 다과상을 들고 와서 할머니의 말씀을 끊으셔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부르심에 부엌에 가니 저번보다 훨씬 더 많은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앞에서 잔소리를 듣느니 여기서 설거지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 싱크대 앞으로 갔네요. 그렇게 저는 설거지를, 어머니는 제기 정리 및 부엌 정리를 2시간 정도 하니 드디어 부엌이 깨끗해졌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시간은 어느덧 자정이었고 친척들과 예비 남편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집에 가야겠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택시를 타고 갈 생각으로 예비 남편에게 여기 집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집 주소도 말하지 못하고 헛소리만 해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는 모습을 보신 친척들과 어머니도 오늘 너무 늦었고 여자 혼자 이 시간에 택시 타는 것도 위험하니 그냥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오늘 집에 못 간다고 전화하고 예비시댁에서 원치 않는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부엌 옆에 쪽방이 하나 있다며 그곳에서 자라고 이부자리를 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집에서 입으시는 편한 옷을 하나 주시며 옷 갈아입고 푹 자라고 하시고는 나가셨어요. 혼자 방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누워있는데 거실은 시끄럽고 장소는 세상 불편한 예비시댁이다 보니 잠이 쉽게 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모든 친척이 다 술을 마시고 코 고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이제 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어머니가 제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오셨어요. 잠깐 나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얘야, 우리 집은 며느리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새벽 6시에 다들 밥을 먹는단다. 어지간하면 나 혼자 하겠는데 어제 무리를 했는지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미안한데 음식 준비 좀 도와주지 않으련? 어머니는 제게 부탁을 하면서도 계속 국을 끓이고 나물 반찬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이미 저도 잠이 다 깼고 그 자리에 혼자 멀뚱히 서 있기도 다시 방에 들어가기도 좀 그러니 저도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우리 집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반찬이 최소 7개는 있어야 해. 황씨 가문이 큰 양반가라서 조상님들 때부터 그렇게 먹었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한번 사용한 음식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돼서 매일 끼니마다 조금씩 새로 해서 먹는단다. 끼니마다 새로운 반찬을 최소 7개는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래. 처음에는 나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하다 보니 반찬 7개는 금세 뚝딱 하게 되더라고. 너는 내가 봤을 때 손이 야무지니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어머니는 이미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셨는지 제게 음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저는 일단 말씀을 하시니 듣기는 듣는데 슬슬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이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전 아침잠이 정말 많아요. 회사도 7시에 겨우 눈을 뜨고 나가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이 집안의 아들들, 장손은 다 잠을 자고 이 집안의 핏줄이 전혀 섞이지 않은 어머니와 저만 황씨 집안 사람들을 위해 요리를 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어머니와 저의 모습이 황씨 집안을 위해 일하는 노비처럼 보였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쉴 새 없이 부엌 여기저기를 다니셨고 반찬이 7개나 있고 국이 있는 멋진 한상을 뚝딱 차리셨어요. 어머니가 식사하시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야 누워있던 친척들이 일어났어요. 다들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저는 자리를 잡고 밥을 먹으려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식사 안 하세요? 밥 퍼드릴까요? 나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 아침에는 입맛이 없기도 하고 할머니께서 식사 끝나면 꼭 숭늉과 과일을 찾으셔서 준비해야 해. 나는 숭늉을 끓일 테니 너는 가서 밥 먹으렴. 어머니는 그 많은 음식을 다 준비하셨지만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할머니의 후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는 어머니를 챙기는 사람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비 남편도 아버지도 그저 자신의 밤새 줄인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결혼 전에 예단과 혼수를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한시름 났는데 결혼 후에는 예단과 혼수 문제보다 더 크고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아침 식사와 정리를 마치고 예비 남편에게 얼른 집에 가자고 했어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황씨 가문은 옛날에 이렇고 저렇고 하시며 집안 조상님에 관해서 얘기하셨어요. 솔직히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앉아서 네네 하면서 형식적인 대답만 이어갔어요. 그래서 말이다. 우리 집은 이렇게 엄청난 집안이라 명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그래서 우리 집 며느리들은 명절 때 조상님들을 모시고 친척들을 챙겨야 덕을 쌓을 수 있어서 친정에 못 간다. 알았지? 그 말씀은 설날, 추석 연휴 내내 시댁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 요새 젊은 것들은 시댁에는 설날에, 추석에는 친정에 가던가 아니면 명절날 아침에 바로 친정으로 넘어간다던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절대 용납 안 된단다. 그러면 저는 혼자여서 저희 부모님은 명절 때 두 분이서만 보내야 할 텐데요. 그 대신 명절 때 말고 명절 전주나 다음 주에 네 시어머니랑 번갈아서 친정에 한번 다녀와. 원래 옛날에는 처음에 결혼하면 3년간 시댁에 살면서 친정에 가보지도 못했다. 그래도 요새는 많이 좋아진 거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댁이 친정에도 가고 말이야.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것은 친정 부모님인데 그런 부모님께 명절 때 찾아가 보지도 못한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이건 너무 아니다 싶었죠. 더 어이없는 건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너는 이제 출가 외인이다. 결혼하면 이 시댁에 뼈를 묻고 살아야 해. 이제 친정은 있고 여기 시댁의 조상님께 충실하게 효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친정은 있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쩌면 예비 남편 아니었으면 남남이었을 시댁의 조상님께 효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조상님과 며느리의 도리에 대해 설교를 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우리 장손 오늘 일이 있었어? 그래, 어서 가봐. 너도 같이 가려무나. 참, 우리가 다음 달에도 제사가 있단다. 날짜는 장손에게 듣고 그때도 꼭 와야 한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다음 달에도 제사가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라는 말을 하시며 잘 가라고 하셨어요. 예비 남편의 차에 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인사는커녕 제사 음식 장만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아침상 차리고 다음날 예비 시댁에서 나온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우리 할머니가 좀 말이 많으시거든. 그래서 할머니 말이 더 길어질까봐 내가 적당히 둘러대고 잘랐어. 그래. 그런데 인사 와서 제사 지내고 온다는 것이 좀 그러네. 왜? 힘들어서 그래? 이거 한 번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우리 집은 1년에 제사가 12번, 명절 2번 해서 1년에 총 14번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이제 제사 문화에 적응해봐. 1년에 14번이나 이런 제사를 지낸다고? 응. 그래도 네가 제사를 2번이나 와서 어른들한테 잘 보여서 그런지 친척들이 다들 너무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칭찬하시더라. 며느리감? 응. 최고의 며느리감이래. 할머니와 친척들 모두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시는 거지. 우리 집 며느리 테스트 합격한 거 축하해. 어? 며느리 테스트? 응. 며느리 테스트. 내가 이 집안의 외동아들에다 장손이라
아무 여자와 결혼 못 시킨다고 내가 여자를 데리고 오면 테스트를 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제삿날에 인사하러 오라고 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 친척들과 잘 어울리는지 테스트를 한 거야. 그럼 나 통과했으니 기뻐해야 하는 거야? 그럼 현정이 너는 우리 집 며느리 테스트에 처음으로 합격한 거야. 예비 남편은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도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조선시대 세자가 결혼할 때 양반집 교수들 여럿 모아놓고 삼간택 치르면서 세자빈 뽑는 것도 아니고 남녀 평등을 외치는 이 21세기에 며느리 테스트라뇨. 아, 그리고 사극에서 보면 조선시대 때 세자빈 간택에 통과하면 별궁으로 들어가서 결혼 전까지 왕실 교육을 받잖아. 그것처럼 우리 집도 옛날부터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결혼 전에 우리 집으로 오게 해서 교육을 받게 했어. 그래서? 그니까 다음 달에 제사도 꼭 참석해서 와서 어른들 모시는 것도 배우고 해야 해. 너는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보지 않아서 더 많이 배워야 할 수도 있겠다. 다음 달 제사가 일요일이니까 금요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금, 토, 일 같이 생활하면서 할머니, 어머니한테 배워. 할머니도 예비 남편도 뼈대가 굵은 양반 가문의 집안이라서 며느리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제사 음식 장만을 도우라는데 빨리 이 집 며느리 자리에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바로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8년간 사귀었던 정도 있었고 전날 잠을 거의 못 자서 너무 피곤해서 일단 바로 집으로 갔어요. 집에 오니 엄마는 저번에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다 해놓고서는 11시에 파김치가 돼서 오더니 오늘은 아예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왔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결혼하지 않겠다면서 어제 제사 지낸 이야기부터 아침에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까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이게 무슨 경우냐며 지금도 이러는데 결혼하고 정식으로 그 집 며느리 되면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시집살이 호되게 시킬 것 같다고 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절대 이 결혼 못 시킨다고 결사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혼자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예비 남편에게 똑같이 복수해야겠다며 다음 주 일요일에 집으로 초대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빠는 아무래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다음 주 일요일, 아직 예비 남편이 올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아빠와 엄마는 옷을 차려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 갈 건데 너와 시완이도 같이 가야 하니 옷 입고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부모님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시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제게 같이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교회는 부모나 다른 누군가가 강요로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며 나중에 제가 다 크고 마음에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다니라고 하셨죠. 물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평생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부모님이 갑자기 교회에 가자고 하니 의아하긴 했지만 그냥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싶어 저도 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외출 준비를 하는데 예비 남편이 집 앞에 와 있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 부모님은 그럼 지금 교회에 가자고 하셨어요. 예비 남편은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교회에 가자고 하시며 차에 태우시니 당황하더라고요. 저 근데 현정이가 교회에 다니는 줄 몰랐네요. 부모님은 다니셔도 현정이는 다니지 않는 줄 알았는데. 현정이는 안 다니고 우리만 다녀요. 현정이도 오늘 처음 가는 거요. 예비 남편은 계속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 역시 아빠가 왜 이러시는지 몰라 가만히 있었어요. 저와 예비 남편은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1시간 반 동안 같이 예배를 보고 교회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3시간 정도 보낸 후 다시 집에 왔는데 예비 남편의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예비 남편에게 잠깐 거실에 앉아 표정이 왜 이리 좋지 않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교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교회를 데리고 가시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교회를 데리고 가니 기분이 좋지 않았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 자네 집에 갔던 우리 딸 기분은 어땠을 것 같은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딸은 교회는 다니지 않았어도 기독교인 부모 만나서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는 아이일세. 그런데 인사드리러 간 그런 딸에게 제사 준비를 2번이나 시켰다고 해서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만들었네. 제 생각에는 현정이가 앞으로 저와 결혼하면 제사상을 차리고 해야 하는데 미리 우리 집의 가풍에 대해 경험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그럼 자네도 앞으로 현정이와 결혼할 사이니 매주 일요일 우리와 함께 교회에 가자. 솔직히 1년에 14번 제사보다 매주 교회가 훨씬 낫지 않나? 매주 같이 교회를 가자고요? 저희 제사는 고작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교회는 매주인데 어떻게 이게 더 괜찮습니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제사상 차리고 설거지하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안 그런가? 아마 저희 할머니가 교회에 간다고 하면 난리치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매주 일요일에 현정이가 친정에 간다고 해도 아마 화를 내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현정이도 같이 간다고 했나? 현정이는 자네 집 어르신들 식사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 못 가고 자네만 나와서 우리랑 같이 교회에 가자고. 괜찮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결혼 못 시키네. 예비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면서 표정이 좋지 않은 채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나가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간 후 저는 부모님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일단 그 집에서 너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제삿날 인사하러 오게 한 것부터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도 좋게 생각해서 친척들이 다들 한자리에 모였으니 너를 소개하려고 그랬나 보다고 좋게 생각하려 했어. 네, 정말 제삿날에 많은 친척이 오셔서 다들 인사드리고 하긴 했네요. 그런데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예비 며느리라며 잔뜩 음식 장만을 시키고 설거지까지 하고 왔다길래 화가 나더구나. 지금부터 이러면 진짜 며느리가 되면 아주 난리가 나겠구나 싶었지. 맞아요. 정말 그 집 며느리인 시어머니는 정말 생기가 하나도 없어 보이셨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황씨 집안을 위해서 일하는 노비 같았어요. 그 정도였니? 아무튼 너도 마음이 떠난 것으로 보이고 해서 둘이 헤어진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는데 그냥 헤어지기엔 뭔가 내가 아쉬웠어. 그래서 내가 복수를 계획했지. 그런데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제사날 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 대신 교회로 바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지. 솔직히 네가 그 집에서 2번이나 제사상 차리고 뒷정리하고 온 거에 비하면 너무 소소한 복수이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느껴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정신 좀 차리지. 저는 부모님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어요. 그렇게 한창 부모님과 신나서 대화하는데 예비 남편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한 줄 알고 받았는데 할머니셨어요. 너는 우리 집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감히 우리 황씨 가문의 귀한 장손을 교회에 데리고 가니? 부정타게 말이야. 너네 부모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할머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혼내시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정말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놀라기도 하고 당황해서 가만히 있자 엄마는 제 핸드폰을 빼앗아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현정이 엄마입니다. 보고 있자니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본 적도 없는 저희 딸이 거기에서 밤 늦게까지 제사 준비하고 치우고 한 것은 해도 되는 일입니까? 그야, 이제 현정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아이니 내가 교육했던 것이오.
이제 우리 황씨 가문의 며느리가 될 건데 그 전에 미리 우리 가문의 풍습을 익히는 것이 잘못된 거요? 가문의 풍습을 익히는 것이 얼굴도 모르는 조상 제사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친척들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무슨 사람도 아닙니까? 그동안 키워준 친정을 잊고 명절 때는 가지도 말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까? 그야 우리 집이 양반 집안이라 항상 내려왔던 풍습이니까 그런 것이요. 그건 그렇고 주마다 우리 장손 교회에 오라는 건 또 뭔데? 이래서 예수쟁이들이랑은 말이 안 통해 말이. 무조건 제사는 안 된다. 교회만 나오라 하고. 이보세요. 저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 현정이한테도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자꾸 결혼도 하기 전에 제사에 와서 준비하라니까 저도 화가 나서 그쪽 손주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일부러 그런 자리 만든 겁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네. 이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것들은 근본이 없어 근본이. 사람이면 자기 조상을 알아야지. 조상도 모르면서 무슨 하느님 예수님을 찾고 앉아있어? 그럼 그 집 며느리들은 자기 집 조상을 찾아야지 왜 애먼 황씨 집안 조상을 위해 일한답니까? 자기 조상도 모르니 그런 소리가 나오지.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당신의 딸이 우리 집 제사 못 지내게 하겠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도 결혼 못 시키니 그런 줄 알아. 네, 저희도 그쪽 아들 주마다 교회 안 오면 저의 귀한 딸 그쪽에 보낼 생각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여서 얘 다니고 혼수고 다 포기하고 몸만 와서 이 집에서 살라고 했구먼. 내 나름 당신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복을 걷어차네 걷어차. 할머니는 엄마에게 할 말 못한 말 다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부모님은 화가 잔뜩 나서 다시는 예비 남편을 만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어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도 그 집에서 며느리 노릇할 자신이 없어서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죠. 솔직히 미워서 전화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귀었고 결혼까지 약속했으니 확실히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카톡도 보지 않고요. 그날뿐 아니라 다음 날이 되어도 한 달이 되어도 예비 남편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이렇게 저는 8년 동안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예비 남편과 파혼을 했어요. 아니지. 확실히 그만하자고 끝맺음을 한 건 아니었으니 잠수 파혼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맞겠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8년이면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저는 8년간 예비 남편이 진짜 저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제가 사랑을 쏟아부은 그 시간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래도 끝맺음을 확실히 못해서인지 헤어지고도 한동안은 미련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1년가량은 예비 남편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며 그렇게 눈물 속에서 시간을 보냈었네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남자도 만나보라는 엄마의 말에 선짜리도 나가고 소개팅도 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나인지라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상대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그때마다 예비 시할머니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정말 영혼 없이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일을 하시던 어머니의 표정이 생각났어요. 그게 저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니 이건 인생을 망하는 길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본 그 집의 며느리는 자신의 조상 받드는 데 쓰는 일종의 도구이자 노예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제사로 조상님께 덕을 쌓아야지 만사가 형통한다고 하셨지만 제사 열심히 지내는 그 집의 작은 아버지들, 고모부는 다 이혼해서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잘 풀리는 집안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결혼해서 그 집 며느리로 있었다면 기가 막힌 황씨 가문의 가풍이 싫어서 저 또한 이혼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조상님 제사상 공들여 지낸 예비남편 집보다 제사상 한 번 차려본 적 없는 우리 집이 조상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파혼하고 2년이나 지난 지금은 완전히 마음 정리를 하고 저의 일을 하며 재밌게 살고 있어요. 당분간은 누구 만나지 않고 일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나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당당하고 멋지게 결혼을 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기나긴 저의 파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멋진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살아봐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시댁에 인사하러 갔더니 제사시키는 집안이 또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인사할 것도 없이 바로 나오세요. 제가 겪은 고생들 겪을 확률 99.99%예요. 꼭 도망가세요. 공대 졸업한 황시한 선배가 결혼하자고 해도 무조건 도망가세요. 그 집에 노예처럼 살고 싶으시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도망가세요.